안녕하세요. 저는 강수미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의 공기는 아침부터 유난히 눅눅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허리가 쑤시는 것을 느끼며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섰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뜨끈한 국물에 잘 차린 밥상으로 집안의 기운을 돋워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내 아들 준서가 요즘 들어 부쩍 낯빛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다 저 며느리 이세아의 기운이 집안을 짓누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최고급 기장 다시마와 디포리를 듬뿍 넣어 육수를 냈습니다. 국산 콩으로만 직접 띄워 쿰쿰한 냄새가 일품인 청국장을 풀었고요.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제주산 은갈치를 꺼내 두툼한 물을 넉넉하게 깔고 양념장을 얹었습니다.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즙. 단순한 재료들이지만 무엇을 먼저 넣고 얼마나 오래 졸이느냐에 따라 맛의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세아는 아마 평생을 가도 이런 맛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는 멸치 똥 하나 제대로 딸 줄이나 알까 모르겠네요. 식탁을 차리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년 전 준서가 세아를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저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수줍음은 많았지만 웃음이 해사했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따르려는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죠. 저 정도면 내 아들 뒷바라지하며 오순도순 잘 살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소식이 감감무소식이 되면서부터였을까요? 세아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변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아이가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활달하고 자신감 넘치던 준서가 결혼 후에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수척해졌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닦아 윤이 반질반질 나는 은수저와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그 완벽한 그림 속에서 세아는 유일한 오점처럼 보였어요. 오늘도 하얀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깨작이고 있었죠. 저러니 몸이 차서 회임이 될 리가 있나.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갈치의 가장 두툼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토막을 집었습니다. 하얀 속살이 탐스러운 그것을 아들 준서의 밥그릇 위에 소중히 올려주었어요. 준서야, 많이 먹어라. 이게 다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란다.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애미 속이 다 상한다, 정말. 제 말의 날카로운 끝이 누구를 향하는지 이 좁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잠시 젓가락을 멈칫했어요. 그 짧은 순간 아들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갈치살을 발라 입으로 가져갔어요. 늘 그랬듯이 제 아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맞은편이었습니다. 세아는 제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갔음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뿐이었어요. 저런 무기력한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억울하다고 대들기라도 하면 속이나 시원할 텐데요. 저는 기어이 참지 못하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기야 애도 못 갖는 애가 남자 건강 챙기는 법을 알 턱이 있나. 안사돈께서는 대체 뭘 가르치셨는지 모르겠네. 여자 구실의 기본도 못하는데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쨍그랑. 세아의 젓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거슬리는 소음을 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이건 훈계입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꾸짖음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제 세상을 뒤흔든 것은 제 금쪽 같은 아들 고준서였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단호했던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준서,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온전히 세아를 위한 방패처럼 들렸습니다. 세아한테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다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내가 낳고 내가 키운 내 아들이 저 보잘것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제게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핏줄의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 안에서 시커먼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고준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애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미한테 이렇게 대들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아주.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버럭, 언성으로 높아졌습니다. 저를 향해 소리친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세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면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뭘 몰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3년이야, 3년. 저 애가 시집 온 뒤로 우리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네 얼굴은 반쪽이 됐어. 저게 복 없는 년이라 그런 걸 내가 모를 것 같냐고.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그만.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육중한 원목 식탁이 크게 흔들리며 넘실거리는 청국장 찌개가 그릇 밖으로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광경을 죽은 듯이 지켜만 보던 세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꼴에 삐치기는. 어디서 어른들이 말하는데 자리를 피해? 저는 혀를 차며 아들을 다시 노려보았습니다. 저 버릇없는 며느리보다 저 애한테 홀려 애미 속을 뒤집는 아들이 더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아들에게 또 다른 독서를 퍼부으려던 바로 그 찰나 세아가 방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세아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 저와 아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흔들림 없는 눈빛. 그 아이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모두 증발해버린, 그저 텅 비어버린 가면 같았어요. 세아는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테이블 중앙, 넘어진 찌개 그릇 옆으로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가벼운 몸짓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세아는 저와 아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역시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짧은 정적. 세아는 시선을 제 옆에 선 준서에게로 옮겼습니다. 준서 씨랑 저 여기서 끝내요. 그 한마디가 거실의 모든 소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도 제 심장이 경종을 울리는 소리도 일순간 사라졌어요. 세아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 작은 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서지 못해. 제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단 한순간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문을 열고 밖으로 자신을 던져버렸어요. 쾅 하고 문을 닫는 무례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칵 하고 문이 잠기는 기계적인 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이 섬처럼 남겨졌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저 오만한 하얀 봉투에 고정되었어요. 감히 저 미천한 것이 이 집안의 기둥인 내 아들을 버리고 나가. 그것도 이혼 서류를 내 면전에 던져놓고 치욕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잘됐다. 차라리 잘된 일이야.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수 있는 꼬투리만 잡으면 돼. 저는 비릿한 승리감에 휩싸여 거칠게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것이 제가 평생 쌓아올린 견고한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망치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닫힌 현관문이 만들어낸 정적은 무거운 솜니불처럼 거실을 짓눌렀어요. 아들 준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세아가 사라진 문 쪽을 향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아들이 내뱉었던 고성과 분노가 거짓말처럼 공기 중에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패배감만이 남았죠. 식탁 위에는 값비싼 재료로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찌개 그릇에서 흘러나온 국물이 식탁보를 흉하게 적시는 모습이 꼭 지금의 우리 가족 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시선은 오직 식탁 중앙에 놓인 하얀 봉투, 저 오만의 증거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일개 며느리 주제에 그것도 아이 하나 낳지 못해 쫓겨날 판인 애가 감히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 분노가 다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잘됐다. 어차피 정리해야 할 관계였어. 저 애가 제 발로 나갔으니 일은 더 쉬워졌지.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그만이야. 아니, 오히려 우리 준서의 지난 3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파렴치한 요구가 적힌 종이 쪼가리를 확인하고 어떻게 박살을 내줄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봉투로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는 의외로 묵직했어요. 단순한 이혼 합의서만 들어있는 무게가 아니었죠.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칠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이혼 확인 신청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종이를 넘겼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분명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적어놨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는 항목은 모두 비어 있었거든요. 세아는 그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표시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지? 일단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소송이라도 걸려는 속셈인가? 제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며 다가올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혼 서류 밑에 깔린 다른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차갑고 생경한 서류들이었어요. 저는 미간을 짚었습니다. 이제 와서 병원비를 내달라는 건가? 어디까지 뻔뻔한 애야? 혀를 차며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환자 정보란은 비어 있었고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로 유독 한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남성 불임 최종 진단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남성 불임? 이걸 왜 나한테? 세아가 혹시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라도 한 건가? 그래서 그 남자의 불임 진단서라도 가져와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이라도 하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꼬리를 물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환자 정보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세상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환자명 고준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내 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동명이인일 거야. 아니면 저 독한 애가 돈을 주고 서류를 위조한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든 이 결혼의 파탄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저는 종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뒷자리 숫자까지.
틀림없는 제 아들 고준서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을 거예요. 저는 세아의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강남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불임 전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아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텼지만 제가 거의 협박을 했었죠. 네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빨리 알아내서 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창피한 일이니? 우리 집안대를 잇는 게 네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야지.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세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표정이 창피함과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의 비밀을, 그 치부를 지켜주기 위해 저의 그 모진 말들을, 그 날카로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있던 보살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넋이 나간 저를 보며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다 식탁 모서리에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그중 한 장이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병원 서류였어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최종 진단. 이번에도 환자 이름은 고준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만성 신부전증.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평생 투석을 해야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무서운 병. 내 아들이, 내 금쪽 같은 아들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왜 나만 몰랐던 거지? 또다시 기억이 저를 핥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준서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어요. 주말이면 잠만 잤고 얼굴은 푸석했으며 눈 밑에는 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을 세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세아에게 쏘아붙였어요. 네가 밤마다 남편 기운을 다 뺏어가는구나. 그러니 애가 저렇게 비실비실하지. 아침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여서 회사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병을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들어야 했던 그 심정은. 제가 뱉어낸 모든 말들은 사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려던 며느리에게 던지는 돌팔매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식의 가슴에 매일같이 못을 박는 어미였어요. 목구멍에서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은 눈물마저 얼어붙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서류 한 장이 더 남아 있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그것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장기 기증 동의서. 저는 기어가는 자세로 그 서류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기증자 성명 이세아. 수혜자 성명 고준서. 기증 장기 신장 좌측.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혼, 불임, 신부전증. 그리고 장기 기증.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아가 저에게 던진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 아들은 내가 살릴 테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테니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놓아달라는 마지막 애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혼을 무기로 삼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어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경우 제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법적인 관계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려 했던 겁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불행을 혼자 짊어지기 위해 가장 소중한 남편과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려 했던 거예요. 제가 대를 끊을 년이라고 저주했던 며느리는 제 아들의 끊어져 가는 생명선을 잇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복없는 년이라고 구박했던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내려진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려던 보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준서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세아의 얼굴만이 어른거렸습니다. 차갑고 공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표정. 그 표정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리고 그 운명에 저항 한번 못하고 쓰러져가는 자신에 대한 깊은 체념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진실의 파편들 속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괴물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여전히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제 곁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대들며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아들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 남아 있었죠. 제 손에는 세아의 기증 동의서가 찢어질 듯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니? 제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갈라져 나왔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길고 긴 고해성사를 시작했어요. 결혼 직후부터였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소식이 없자 준서는 저 몰래 먼저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아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기대를,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세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신 같은 불완전한 남자에게 그 아이의 인생을 묶어둘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세아는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괜찮아. 내가 괜찮아, 준서 씨. 아이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특히 어머니께는. 당신 상처받는 거 나 못 봐. 세아는 그렇게 제 아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모진 구박과 시댁의 압박을 홀로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네 몸에 문제가 있다며 병원에 가자고 윽박지를 때마다 세아는 말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온갖 검사를 받으며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연기했던 겁니다. 신부전증은 1년 전쯤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줄로만 알았는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준서는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세아가 아들을 붙잡았답니다. 걱정 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어떻게든 당신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세아는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해요. 인터넷을 뒤져 신장에 좋은 음식을 공부하고 매일같이 식단을 짜서 준서에게 먹였습니다. 제가 그 음식들을 보며 유난 떤다고 남자 기운 돋우는 건 따로 있다며 타박을 줄 때도 세아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 몰래 밤늦게까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준서의 병원비를 벌었다는 사실도 저는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아에게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니 세상 물정 모른다고 비웃을 때
그 아이는 밤거리의 찬바람을 맞으며 고된 노동으로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세아는 이혼 서류 던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준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애원했어요. 나 같은 놈 때문에 네 인생까지 망가지는 거 더는 못 보겠다고. 그랬더니 세아가 자기 신장이라도 떼어주고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수술이라도 받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그러고는 자기는 짐이 되기 싫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달라고. 제가 세아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들의 고백은 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어요.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제 이기심과 아집으로 두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몬 추악한 가해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세아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 없는 년, 대를 끊을 년,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것. 제가 뱉은 모든 저주의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제게로 돌아와 박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은 죄책감을 넘어선 생존 본능에 가까운 공포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끔찍한 공포. 제 아들도, 그리고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며느리도.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준서가 놀라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아한테 가야지. 하지만 제 발걸음은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세아를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용서를 빌 자격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아와 꼭 닮은 선한 눈매, 늘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던 안사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그분께 먼저 가야 해요. 딸을 괴물 같은 시어미에게 보낸 죄로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았을 그분께 먼저 무릎 꿇고 제 죄를 고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준서에게 너는 집에 있어. 어디 가지 말고라고 단단히 이르고는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은 어느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 세상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안사돈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창문을 닦아냈지만 제 눈에서는 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려 시야를 자꾸만 흐리게 만들었어요. 익숙한 밤거리가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을 쥔 제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돋아났어요.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를. 수없이 되뇌며 저는 빗속을 뚫고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처절한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와이퍼는 빗속의 망령처럼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였지만 제 눈앞의 세상은 끝없이 번지고 일그러졌어요. 제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것이 세차게 내리는 비와 뒤섞여 시야를 온통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사돈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제 기억 속에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지나던 익숙한 강변의 도로도 화려한 불빛의 다리도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낯선 통로처럼 느껴졌죠. 저는 젖은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어요. 제 안에 흐르는 피가 이렇게 차갑고 더러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주변이라며 안내를 종료했고 저는 비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빗물에 쓸려 나온 쓰레기 봉투들이 길 한쪽에 나뒹굴고 있었고
낡은 빌라의 벽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날쌔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풍경 한가운데에 값비싼 외제차와 함께 불시착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딸 같은 며느리 세아가 바로 이런 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이 새삼 심장을 후벼 팠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처음 느꼈을 위축감과 이질감을 저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고 그 안은 어둡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죠. 제 값비싼 구두가 흙탕물이 고인 바닥에 빠졌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1층 복도에는 낡은 유모차와 아이들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어요. 고단하지만 평범한 삶의 흔적들. 그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세계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3층. 쇠로 된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오르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꼭대기까지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찼습니다. 복도 끝,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302호 철문이 보였어요. 저는 그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파괴해버린 한 여자의 인생과 그 여자를 키워낸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저의 안전하고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제 손에는 비에 젖어 축축하고 무거워진 진실의 무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누르기 힘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그러다 누구세요? 하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누구시냐니까요. 다시 한번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제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문 안쪽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편한 몸빼 바지 차림에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린 안사돈은 비를 쫄딱 맞은 채 악귀 같은 몰골로 서 있는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죠. 그 눈에는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부인. 아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안사돈의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를 집 안으로 들이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제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경계하는 듯 보였죠. 세아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안사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니 저를 찾아오셨겠지요. 우리 세아 잘못됐습니까? 어미의 본능은 무서웠습니다. 안사돈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세아는 무사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에 든 비에 젖어 흉하게 쭈그러든 서류 봉투를 부적처럼 꽉 쥘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버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사돈의 발치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무릎이 차갑고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제가 아끼던 값비싼 실크 스커트가 흙탕물에 젖어드는 것도 무릎뼈를 애는 듯한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선 저 여인에게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부인.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어서. 안사돈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를 일으키려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땅에 뿌리라도 박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지옥 같은 복도에서, 이 위대한 어머니의 발치에서 남은 생을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제가 들고 온 서류들을 마치 죄의 증거물처럼 안사돈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논리정연한 사과가 아닌 뒤죽박죽 섞인 오열과 고해성사였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세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저를 마음껏 벌해주세요. 안사돈은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는 백열등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안사돈의 얼굴이 제 아들의 불임 진단서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급격히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 진단서. 마지막으로 세아의 장기 기증 동의서를 확인하는 순간 안사돈의 손에서 서류들이 힘없이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딸, 불쌍한 내 딸. 안사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딸의 길고 외로웠던 고통을 이제야 알아버린 어미의 피를 토하는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복도 벽에 위태롭게 몸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격하게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이기심이 이 선량한 어머니에게까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저는 비로소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안사돈이 이내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핏발이 선 그 눈에는 슬픔 대신 활화산처럼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칼날이 되어 온전히 저를 향했어요. 당신이었어.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당신이었어. 안사돈은 제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주먹으로 제 어깨와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시집가서 웃음을 잃어버린 게 당신 때문이었고 올 때마다 비쩍비쩍 말라가던 게 다 당신 때문이었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던 게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었어.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내 딸 살려내. 내 순하고 착한 딸 다시 원래대로 돌려내란 말이야. 안사돈의 울부짖음은 좁고 긴 복도를 가득 메우고도 남아 층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매가, 그 원망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먹은 안사돈의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세아가 홀로 흘렸을 눈물이 뭉쳐진 것이라 여겼어요. 차라리 저를 때려서라도 저를 죽여서라도 안사돈의 화가 풀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던 안사돈의 주먹이 점차 힘을 잃고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깊이를 알 수 없는 탈진과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안사돈은 헐떡이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습을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용서를 비는 제 참혹한 모습을 한참 동안, 정말 아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안사돈이 저를 향해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재만 남은 황무지처럼 공허하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사부인. 저는 안사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세요. 저도 울었고 사부인도 울었으니 됐어요. 실컷 울고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안사돈은 제 손을 강하게 잡아 거의 반강제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한 장 한 장 주워 제게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지탱할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야지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린 제 세상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용서를 넘어선 자식을 살리려는 또 다른 어미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의지였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제 딸과 사위를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자신의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길고 지리했던 전쟁은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위태롭고도 절박한 동맹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안사돈의 손을 마주잡고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끌어 집 안으로 들였어요.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서 작지만 온기가 있는 집 안으로. 그것은 저희 두 어머니의 처절한 연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집은 작고 낡았지만 그분의 성품처럼 정갈하고 반듯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된장과 마른 나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고단하지만 정직한 삶의 냄새였죠. 거실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까까머리 남자아이와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그리고 교복을 입고 수줍게 서 있는 세아의 모습. 사진 속의 세아는 제가 아는 세아와는 다른 아이였어요. 웃음이 많고 눈빛은 총명했으며 세상에 어떤 그늘도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해맑은 아이를 제가 지난 3년간 무표정한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선 좀 앉으세요.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셔야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안사돈은 제게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장롱으로 가더니 자신의 몸빼 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차마 그걸 받아들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최고급 실크와 캐시미어만 걸치고 살았던 제가 감히 어떻게 이분의 옷에 몸을 넣을 수 있겠어요.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안사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부인이나 저나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제 딸 자식이 몸에서 가장 귀한 걸 떼어내 남의 자식 살리겠다는데 이깟 옷이 대수겠어요. 어서요.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얌전히 옷을 받아들고 안사돈이 가리키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제 값비싼 옷들을 벗어내는 행위는 마치 제 허울뿐인 인생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사돈의 낡은 옷에서는 햇볕에 잘 마른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냄새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자 안사돈은 뜨거운 보리차 2잔을 타서 탁자 위에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안사돈이었죠. 준서 아니 고서방은 언제부터 아팠답니까? 저는 차마 안사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제가 아들에게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마치 죄를 고해하듯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결혼 직후부터 자신의 병을 앓았다는 것, 세아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세아가 거절했다는 것, 그리고 지난 3년간 저의 모진 구박을 세아가 어떻게 홀로 감당해 왔는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안사돈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셈이세요, 사부인. 이야기가 끝나자 안사돈이 물었어요.
그 질문에는 원망보다 앞으로의 일을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팔아서라도 준서와 세아, 두 아이 모두 살려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사부인. 안사돈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사부인의 재산이나 다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세아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사돈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갔죠. 안사돈은 잠시 망설이다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는 스피커폰 버튼을 켰습니다. 저더러 들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잠결에 막 깬 듯한 세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 엄마야. 자고 있었니? 응,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네 시어머니가 여기 와 계셔. 전화기 저편에서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아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거길 왜? 아니, 엄마. 당장 보내. 그 사람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세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응, 다 알고 계셔. 서류 엄마가 다 봤다. 안사돈의 말에 세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게 해달라고 했잖아.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엄마는. 세아야. 네가 와야겠다. 와서 네 입으로 직접 말해.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 건지, 네 시어미와 남편을 다시는 안 볼 생각인 건지. 엄마는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 안사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것은 딸을 향한 애원이자 마지막 설득이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 후로 1시간가량 우리는 망부석처럼 앉아 세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째깍째깍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가 제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아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는 존재가 너무나 끔찍해서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거부할지도 모른다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았는지 머리카락과 옷이 흠뻑 젖은 세아가 서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두 눈은 저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아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무릎이라도 다시 꿇고 손이라도 붙잡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고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차갑게 손을 들어 제 접근을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말을 듣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세아는 저를 지나쳐 안사돈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그냥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마치 업무적인 보고를 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과 감정적인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병원부터 예약해서 준서 씨와 재수술 가능 여부와 일정을 잡는 게 먼저예요. 세아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어머님. 세아가 다시 한번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사과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준서 씨가 건강을 되찾은 후에 그때 가서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 말은 제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용서받을 기회조차 유예된 채 저는 그저 죄인의 신분으로 며느리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했어요. 세아는 제게 어떤 감정적인 위로도 화해의 제스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준서의 수술이라는 단 하나의 차갑고 현실적인 목표만을 제시할 뿐이었죠.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사실상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대화도 위로도 없는 오직 끓어오르는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차가운 결심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이 기나긴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위태로운 공동의 목표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말이 아니었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안사돈이 새벽부터 끓여준 누룽지로 아침을 때우고 저는 곧바로 대학병원에 연락해 제 이름으로 가장 빠른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이름을 듣더니 VIP 대기 명단에 올려 가장 실력 있는 신장 이식팀에 연결해 주었죠. 제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병원 상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안사돈, 그리고 준서와 세아. 네 사람이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모니터에 여러 장의 사진과 그래프를 띄우며 준서의 상태와 수술 과정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준서 환자분의 경우 만성 신부전증 말기로 신장 기능이 현재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는 의미가 없으며 신장 이식이 유일한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세아는 미동도 없이 스크린만 응시했습니다. 안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기증자인 이세아님은 다행히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 검사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률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수술입니다. 신장 하나를 적출하는 대수술이며 수술 후 평생 하나의 신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감염이나 식단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감염, 마취 사고의 위험성, 수술 후 거부 반응의 가능성과 평생 먹어야 할 면역 억제제. 제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신장 이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하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저는 비로소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위해 세아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병원을 나오는 길, 네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어색한 공기를 깨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제 속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세아야, 이제부터 네 몸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최고의 보양식집에 예약해뒀으니 가서 몸보신부터 하자. 그리고 수술 전까지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쉬기만 하렴. 하지만 세아는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제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담백한 집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차가운 거절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제 평생의 자존심이었던 부엌의 주도권을 안사돈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안사돈을 저희 집으로 모셔와 신장에 좋은 음식, 환자식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채소를 사와서 안사돈이 가르쳐주는 대로 저염식 나물을 무치고 기름기 없는 생선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세아가 말없이 먹어줄 때마다 저는 아주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수술 날짜가 잡히고 우리는 그날을 향해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따라 준서는 저녁 식사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준서는 침대에 걸터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준서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제 물음에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 이 수술 못 받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뭔데, 제가 뭐라고 세아 몸에 칼을 대게 해요. 제가 어떻게 세아의 남은 인생을 담보로 제 목숨을 연장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그게 제가 세아한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죄책감이, 아들의 착한 심성이 이제는 그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그러면 안 돼. 네가 살아야 세아도 사는 거야. 네가 죽으면 세아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준서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란에 세아와 안사돈까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세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세아는 망설임 없이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약한 남편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준서, 나봐요. 준서는 아내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 똑바로 보라고요. 이 수술, 당신 살리려고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해요. 당신 이대로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니까. 당신 없는 세상,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나한테 빚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아의 말에 준서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은 저는 아들의 편에 서서 아들을 위로하는 대신 며느리의 편에 섰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애미 말 똑똑히 들어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남자다운 행동은 세아를 믿고 세아의 결정을 온전히 존중하는 거야. 묵묵히 수술대에 올라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 그게 네가 네 아내한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제 말에 방에 있던 모두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안사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눈에는 저에 대한 경계심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동지애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새 여자의 단호한 시선 앞에서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아들의 반항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아직도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요. 수술을 하루 앞둔 날의 아침은 밝아오는 여명과 달리 무겁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른 새벽부터 눈을 떴지만 누구 하나 아침 식사를 입에 대지 못했어요. 그저 식탁에 마주 앉아 식어가는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준서와 세아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산을 마주한 사람들의 비장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밟는 과정은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이름과 병명을 확인하고 손목에 환자 식별용 팔찌가 채워지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아이들을 제 손에서 떠나보내 거대한 운명에 맡기는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는 저희를 위해 2인실 특실을 내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병원의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전망 좋은 방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지금 저희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서와 세아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똑같은 하늘색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약속한 아이들이 이제는 기증자와 수혜자라는 기막힌 이름표를 달고 한날 한시에 수술대에 오르는구나. 그 서늘한 현실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에서 일부러 챙겨온 푹신한 거위털 베개와 이불을 정리했어요. 건조한 병실 공기가 아이들의 목에 안 좋을까 싶어 가습기를 틀고 온도를 맞추는 등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부산스러움은 사실 가만히 있으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제 안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반면 안사도는 창가 의자에 묵묵히 앉아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자식을 사지로 보내는 어미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처연한 근심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태롭고 어색한 평화가 감돌던 병실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들이닥친 것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내가 너무 늦었죠? 우리 준서 수술한다는데 이 이모가 그냥 있을 수 있어야지. 요란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 하나뿐인 동생 강수진이었어요. 동생은 어릴 적부터 제 아들 준서를 유난히 예뻐했지만 평소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로 제 속을 긁어놓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가세가 기운 집안의 딸인 세아를 근본 없는 애라며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이었기에 동생의 등장은 제게 반가움보다는 불길함을 안겨주었죠. 수지는 병실 분위기와는 어울리지도 않게 화려한 명품 옷을 차려입고 병문안 선물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한 수입 과일 바구니를 병실 테이블에 보란듯이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이나 위로가 아닌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세아가 정말 큰일하네. 보통 정성이나 보통 각오로는 하기 힘든 결정인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 과장된 말투에는 진심 어린 칭찬보다는 무언가를 떠보고 비꼬는 듯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저희를 단번에 알아채고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저를 병실 밖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가는 간호사와 환자들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뱀처럼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정신이야? 저 애가 저렇게 순순히 자기 신장을 내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수진아, 그만해. 아니, 내 말이 틀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몸에 칼 대가면서까지 시댁을 위해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하냐고. 그러다 나중에 장기매매니 뭐니 흉한 소문이라도 나봐. 우리 준서 앞길, 형님네 집안 다 끝장나는 거야. 언니 지금 저 애한테 단단히 홀려서 앞뒤분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생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벼려진 독이 든 비수였습니다.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 평생을 지키려 애썼던 세상의 시선과 체면을 중시하는 저의 속물근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순간 제 마음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흔들렸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동생의 말처럼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희생이야.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어요. 제 눈앞에는 며느리의 숭고한 희생을 의심하는 동생의 추악한 얼굴과 자신을 희생해 제 아들을 살리려는 며느리의 성스러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던 강수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동생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동생에게 증오가 담긴 서슬 퍼런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강수진, 말 함부로 하지 마. 뭐? 언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내 며느리야. 이제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야. 네가 그 더러운 입으로 함부로 올릴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세아는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하고 귀한 아이야. 네 그 천박한 생각으로 내 아이를 더럽히지 마. 내 아들 목숨을 구해주는 은인한테 그게 할 소리니. 제 단호하고 격앙된 태도에 동생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인 양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두고 봐, 언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난 몰라. 라는 말을 저주처럼 남기고는 화가 나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떠났지만 그 아이가 뱉어놓은 독은 병실 복도에 끈적하게 남아 제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야 말았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오자 안사돈과 세아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복도에서 나눈 저희의 소란스러운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멋쩍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나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저는 당신 마음을 안다는 무언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는 그렇게 위태로운 연대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준서와 세아는 금식을 시작했어요. 저녁 햇살이 길게 병실 안으로 스며들고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저와 안사돈은 두 아이의 침대 곁에 나란히 앉아 차가워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부디 이 가혹한 운명의 밤이 무사히 지나고 내일 아침 두 아이가 건강하게 수술을 마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담당 교수와 수간호사가 들어온 것은 평소에 그들과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애써 억누르고 있던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담당 교수는 우리 앞에 서서 입을 떼기 힘든 사람처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교수는 제 남은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전 이세아님 수술 전 마지막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수님? 제가 다급하게 거의 비명처럼 물었어요. 혈액에서 급성 감염으로 의심되는 높은 수치의 염증 반응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체적인 다른 이상은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로는 기증자인 이세아님의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마지막 말을 차갑게 뱉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오전에 예정되었던 수술은 현재로서는 무기한 연기해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병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아이고 하며 안타까워하는 소리, 준서가 절망적으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
그리고 세아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굳어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아주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간신히, 정말 간신히 지옥의 강을 건너와 붙잡았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끈이 제 눈앞에서 너무나도 가차없이 그리고 허무하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남기고 간 수술 무기한 연기라는 말은 병실의 공기를 고체로 만들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말은 소리가 아니라 형체를 가진 거대한 얼음덩이가 되어 제 심장 한가운데에 박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제 과거의 죄악이 시차를 두고 날아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신의 형벌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대항할 수도 없는 완벽하게 계획된 형벌이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소리가 아닌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낡은 기계처럼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그 어떤 말도 탄식도 원망의 몸짓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스스로를 살아있는 관 속에 가두어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고요한 절망이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헤집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세아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 위로 굵은 눈물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가 툭 하고 하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전조처럼 제게는 들렸어요. 안사도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조차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는 어미의 비통함이 그 가녀린 어깨를 산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그날 이후 준서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에 무늬만 셀 뿐이었어요. 제가 밤새워 끓여간 미음에도 안사돈이 정성껏 갈아 만든 과일즙에도 입 한 번 대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제발 뭐라도 좀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응. 제가 눈물로 애원하자 준서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왜 기운을 차려야 하죠? 기운 차려서 뭘 하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해서 메아리조차 없는 깊은 동굴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어요. 핏기 가신 얼굴은 밀랍 인형 같았고 팔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혈액투석마저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준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분, 이러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투석을 걸으시면 요독 수치가 급격히 올라서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하지만 준서는 그 모든 말을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을 뿐이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눈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부도, 제가 평생 일궈온 사회적 지위도 죽음의 문턱에 선 아들 앞에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안사돈이 마침내 폭발한 것은 안사돈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오직 시뻘건 불꽃 같은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안사돈은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제 앞에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보시오, 사부인. 당신이 만든 결과를 똑똑히 보란 말이오. 안사돈의 손가락은 죽어가고 있는 준서와 그 옆에서 함께 말라가고 있는 세아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당신 아들만 자식이고 내 딸은 뭣도 아니란 말이오. 내 딸이 저렇게 아픈데 당신 아들은 죽겠다고 저러고 자빠졌고. 이게 다 당신이 만든 지옥이야. 당신이 처음부터 내 딸을 먼지만큼이라도 귀하게 여겼더라면 애가 저렇게 마음고생에 몸까지 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안사돈의 입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원망과 서름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세아가 시집 올 때 제 어미 유품이라고 그 낡은 자개장 하나를 가져갔었소. 당신이 그걸 보고 집안 수준 떨어진다고 당장 갖다 버리라고 윽박질렀다면서요. 내 딸이 그 안에 돌아가신 제 어미 사진을 넣어두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당신은 모르지. 알려고도 안 했겠지. 내 딸이 당신 아들 병수 바라느라 밤늦게 식당 나가서 설거지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소? 그 돈으로 산 약을 먹고 기운 차린 아들 얼굴 보면서 며느리가 해준 밥이 부실해서 그렇다고 타박이나 했겠지. 당신이 사람이오? 자식 키우는 어미가 어떻게 다른 집 귀한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냔 말이오. 안사돈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제가 저지른 죄악의 목록이었어요. 저는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 말 외에는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없었죠. 우리의 지옥 같은 다툼이 극에 달했을 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침대에서 미동도 않던 세아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링거대를 지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준서의 침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죠. 준서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 선 세아를 보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병실의 모든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짝! 세아의 손바닥이 준서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도 강력한 일격에 저와 안사돈, 그리고 넋을 놓고 있던 준서까지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일어나. 세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죽겠다고? 웃기지 마. 당신 마음대로 죽을 권리 이제 당신한테 없어. 당신 목숨 반은 내 거야. 아니, 전부 내 거야. 준서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내 몸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했는지 알아? 당신 살려서 평생 내 옆에 꼭 붙들어 매고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잘못 갚게 하려고 그랬어. 평생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평생 내 노예처럼 살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네가 뭔데 그걸 네 마음대로 끝내? 네가 뭔데 내 복수를 망쳐? 세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친 말들은 사랑 고백보다 더 절절하게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고준서, 잘 들어. 당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 했던 모든 건 그냥 내 몸만 상하게 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야. 내 희생을, 내 사랑을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걸로 만들지 마. 세아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절규했습니다. 살아. 살아서 나한테 빚 갚아. 평생 나한테 발목 잡혀서 지긋지긋하게 갚으면서 살란 말이야. 세아의 처절한 절규는 죽어가던 준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세아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세아야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 마침내 모든 기력이 다했는지 그 자리에 휘청이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제가 놀라 달려가 세아를 부축하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가장 연약해 보였던 내 며느리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가장 강인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 올렸다는 것을요. 그것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주문이었고 엉망으로 뒤엉켜버린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로잡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아들 준서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죽음을 입에 담지 않았고 묵묵히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한 절망 대신 아내에 대한 끝없는 미안함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일은 세아의 몸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준서의 삶의 의지의 동기화라도 된 듯 세아의 몸도 거짓말처럼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결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혈액의 염증 수치가 기적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담당 교수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라며 두 분의 정신력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죠. 한 사람이 살고자 하니 다른 한 사람도 살아나는 생명의 신비로운 공명을 저희는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거친 병실에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희망의 햇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햇살 아래서 저와 안사돈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던 안사돈은 며칠 뒤 제가 아이들 죽을 쓰고 있는 휴게실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손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사부인. 그날은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사람 뺨을 때리고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평생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본 건 처음이었소. 부디 용서하세요. 저는 끓이던 죽 냄비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으며 안사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평생 고생한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닙니다, 사부인. 100번, 1000번을 더 맞았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때 저를 때려주셔서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사부인 덕분에 제 머리가 아니라 제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부인. 그리고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사부인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를 동지로는 받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동지로 말입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안사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것은 저희 두 사람이 나눈 진정한 의미의 화해였습니다.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인 시어머니와 안사돈이 아닌 자식들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비장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동지로서 나누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안사돈의 그 한마디에 저희의 연대는 비로소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두 번째 수술 날짜가 잡히기 며칠 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동생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이전의 화려하고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로 병실 문 앞에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 대신 따뜻한 김이 나는 커다란 보온 죽통이 들려 있었죠. 수진은 저희 앞에 죽통을 아주 어색하게 내려놓으며 우물쭈물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도 그리고 사부인도 기운 내셔야지. 이건 내가 어젯밤에 시장 가서 제일 좋은 전복으로 사다가 밤새 직접 쑤어온 전복죽이야. 그리고는 제 곁에 다가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내가 지난번에 와서 정말 못할 말을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그것은 거창하거나 극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동생의 진심이 담긴 서툴지만 따뜻한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동생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가족의 일그러졌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운명의 두 번째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시 찾아온 수술 당일 아침,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불안과 공포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결의가 병실을 감싸고 있었죠. 준서와 세아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동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를 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잘하고 오겠다는, 살아서 반드시 다시 만나자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준서야, 세아야.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 정말 사랑한다. 제 입에서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제 자식에게 직접 해본 적 없는 그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행복한 눈물로 그렁거렸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안사돈, 그리고 동생 수진까지. 우리 세 여자는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초조한 침묵 대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묵묵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저의 맹목적인 사랑과 집착, 며느리를 향한 저의 잔인했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과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들의 생명만은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요. 시간은 더디게, 정말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1시간이 꼬박 하루처럼 느껴지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꺼지고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피곤하지만 환한 얼굴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교수의 입모양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어요. 수술, 대성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안도와 기쁨,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두 분 모두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 기증자인 이세아님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한두 시간 후에 병실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으며 말했어요. 고준서 환자분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혈압 문제도 전혀 없었고요. 두 분 다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난 겁니다. 저와 안사도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후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채워졌던 시간의 공백은 이제 안도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죠. 중환자실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일반 병실로 돌아온 준서와 그 옆 병실에 나란히 누운 세아. 두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메말랐던 땅이 서서히 생명을 되찾아가는 기적의 과정과도 같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들러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두 아이가 먹을 건강식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안사돈, 아니 이제는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사부인은 병원에 상주하며 아이들의 수발을 들었죠. 저희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어 병원에 가져가면 언니는 그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저는 그 사이에 아이들의 빨랫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친자매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옷이나 보석을 가졌을 때의 만족감과는 전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 때만이 느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을 무렵 드디어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는 것이 아직은 힘든 세아를 위해 저는 병원에 특별히 부탁해 이동식 침대를 빌렸어요. 그리고는 세아를 침대에 눕힌 채 조심스럽게 준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동식 침대에 누운 세아가 들어서는 순간 창가 침대에 기대앉아 있던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아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병실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언어도 극적인 행동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 함께 돌아온 연인만이 나눌 수 있는 깊고 성스러운 교감이었죠. 저는 그 눈부신 재회의 순간을 감히 방해할 수 없어 병실 문 밖에서 안사돈 언니와 부둥켜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침내 두 아이가 퇴원하던 날, 우리 집은 정말 오랜만에 진짜 사람 사는 집에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제 방 앙금고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고이 보관해 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세아야, 준서야. 그리고 언니. 잠시 내 말 좀 들어줘.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비취 옥반지 하나가 고운 비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집 올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게 우리 집안의 뿌리다라며 제 손에 끼워주셨던 반지였고, 그 시어머니는 또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던 우리 집안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유일한 가보였습니다. 저는 세아의 앞에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또 왜 이러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세아와 준서가 기겁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속죄의 의식이었습니다. 세아야, 한 집안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호의호식하며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었단다.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남편을 살뜰히 보살피며 가장 중요하게는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가족을 지켜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어. 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아주 이기적이고 못난 어미였다. 저는 세아의 왼쪽 약지 손가락에 차갑지만 영롱한 빛을 내는 옥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기둥,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너다, 세아야. 이 어리석고 못난 시어미는 이제 네 뒤에서 조용히 너를 돕고 응원하며 살아갈 뿐이다. 부디 이 집안을, 그리고 내 아들 준서를 잘 부탁한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세아의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저를 따뜻하게 부축해 일으켜주며 제 품에 와락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나눈 길고 길었던 상처와 오해를 완전히 씻어내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에는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저의 날카로운 잔소리 대신 온 가족의 화목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준서는 이제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를 대신해 서툰 솜씨로나마 주방에 들어가 아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기도 하죠. 세아는 그런 남편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더 없는 충만함에 젖어들곤 합니다. 오늘 같은 주말 오후면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뜨개질을 하고 이제는 저와 한 집에 살며 친자매처럼 지내는 언니는 제게 다정하게 술을 놓는 법을 가르쳐줘요. 준서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고 세아는 그런 남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는 없지만 저희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도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뜨개질을 멈추고 이 평화롭고도 눈부신 거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위로 금가루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라 말하지만 제게 기적은 바로 이 저녁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었던 그 차갑고 어두운 자리에서 서로의 심장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기적이 되었어요. 제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그렇게 비로소 영원한 끝을 고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